안녕하세요. 인문기초회계 13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공부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차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이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또는 생소한 과목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마지막 한 주차까지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이 새로운 과목에 대한 눈을 뜨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주부터 12주차까지 공부한 내용은 회계 원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산출하는 측면, 다시 말해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 내부 입장에서 정보를 어떻게 기록하고 유지하고 분류하고 집계하고 그래서 최종으로 보고를 하는가 하는 것에 중점을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주차쯤에 대해서는 그 정보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가 하는 공부를 했죠. 주로 1주차부터 12주차까지의 내용들은 재무회계 쪽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무회계 이외에 우리가 1주차 처음 배울 때 회계 분류를 하면서 외부 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재무회계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부 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회계가 바로 관리회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관리회계 중에서도 특히 수치를 기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을 원가회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에는 재무회계 기초를 가지고 원가회계라는 개념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회계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하고 원가를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해보죠. 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목적에 적합한 원가 정보를 측정 전달하는 회계 시스템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원가회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무회계라고 하는 부분과 관리회계라는 부분에 양쪽에 걸쳐서 재무회계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관리회계적인 활용도를 위해서 또 정보가 제공되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원가회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각각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외부 보고를 위한 일단 외부 보고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재무회계적인 측면이죠. 예, 재무회계적인 측면입니다. 그럼 재무회계에서는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었는데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배운 것이 손익계산서. 물론 자본 쪽에 자본 변동표를 배우긴 했지만 그 주로 많이 다른 부분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주로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이었는데요. 특히 자산 쪽에서도 재고자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재고자산이 판매가 될 때 손익계산서에서 매출 원가라는 부분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외부 보고를 위한 다시 말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재무회계를 위해서 제품 원가 계산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라고 하는 측면이 바로 이제 재무회계를 위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관리회계라고 하는 것은 경영자가 경영을 위해서 내부 관리를 위한 회계 정보를 필요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와 같은 측면에서 경영자가 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또 원가회계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가 정보를 가지고 예산 계획을 세운다든지 또 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그 성과에 대한 측정 도구를 삼는다든지 또는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원가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재무회계 측면과 원가회계 측면에 중복적으로 걸쳐서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 바로 원가회계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는데 원가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희생된 자원 부분을 화폐액으로 회계는 회계 정보를 기업의 정보를 수치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폐 단위로 측정한 것을 원가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가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사실 여러분이 재고자산 할 때 어느 정도 배우시긴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로는 이제 자원의 희생분이라고 하는 걸로 결국 집결이 되는데 이 자원의 희생이 아직 되지 않은 미소멸과 그리고 소멸분으로 갈라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미소멸 부분은 어디에 남아있냐면 재무상태에 일반적으로 자산으로 남아있죠. 자산은 우리가 뭐랬냐면 기쁨을 주는 거다 그랬고, 기쁨은 결국은 매출 활동을 통해서 어떤 영업 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들어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소멸이 안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소멸이 되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소멸분은 자산으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소멸되면 수익을 창출시킬 테니까 수익에 대응되는 자원의 감소분을 동일한 기간에 대응시켜야 된다. 이게 바로 수익비용 대응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비용으로 또 수익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서 재고자산을 예를 들면 바로 매출 원가가 재고자산과 대응되는 비용 감소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비용이 이제 소멸분이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만약에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창출 활동에 기여하지 못했음에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비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손실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가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와 소멸된 경우에 어느 형태로 재무제표에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런 원가를 어떻게 분류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해 보실 텐데요. 원가의 분류는 구분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시점인데요. 시점에 보시면 역사적 원가라고 하는 게, 역사라는 과거를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우리가 역사적 원가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역사적 원가에 대응되는 관점으로 예정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예정 원가는 앞으로 발생할 원가겠죠. 그러니까 분석이나 예측을 통해서 결정되는 미래 원가를 구분할 때 예정 원가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추적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추적한다는 것은 그 근원지를 찾아가서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분할 때는 직접 또는 간접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특정 대상으로 연결이 가능한 이와 같은 원가를 우리가 직접 원가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매출에 대응되는 직접 추적 가능한 원가가 바로 매출 원가입니다. 연필 한 자루를 팔았다. 그럼 연필 한 자루 판 것 때문에 매출이 생기겠죠. 그럼 그 연필 한 자루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원가는 바로 그 연필의 구입 가격, 소멸된 비용이 매출 원가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대상과 직접 연관이 가능한 것은 직접 원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간접 원가는 그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지만 어떻든 간에 간접적으로 또는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가 된다 하는 겁니다. 공장에서 여러 대의 기계를 갖다 놓고 이렇게 제품을 생산할 때 이 위에 이렇게 전등을 달아서 불빛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전등 불빛도 제품을 만들기 위한 혜택이 있지만 이 전등 불빛을 얼마나 더 받았는지 하는 것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부분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정한 방법을 통해서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제조 활동 측면에서 봤을 때 제조와 직접적 연관이 되어 있으면 이걸 제조 원가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비제조 원가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제조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자, 제품을 만들려면 크게 원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원재료를 갖다 다듬고 필요한 목적으로 수단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동원한 노무, 인력과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원료와 노무 이외에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의 항목들이 있는데 그것을 간접비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제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 간접비라는 말을 쓰게 되죠. 이 세 가지가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야 될 원가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제조 원가라는 말을 쓰죠. 자, 이렇게 이제 세 개로 구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제조 원가라는 것은 이런 제조와 직접 연관이 안 되는 판매나 관리 활동에 들어가는 원가를 비제조 원가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의 형태를 가지고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가 형태를 보시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변동 원가라고 하는 게 있고 고정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변동이라는 말은 움직인다는 뜻일 거고요. 고정이라는 말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업도 수준이라는 게 나오죠. 예, 조업도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하는 정도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품을 하나를 만들 때, 그렇죠? 제품 한 개를 만들 때 기계가 필요하겠죠? 예, 기계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제품이었으니까 재료가 들어가고 인건비, 농비가 들어가고 또는 제조 간접비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기계를 사면 우리가 유형자산으로 배웠는데 기계를 사서 이 기계가 매출의 창출에 도움을 줬을 때 그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이 뭐였냐면 예, 재무회계의 감가상각비라고 배웠죠. 예. 이런 감가상각비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지만 내역용 수단의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5년간 만약에 정액법이었다면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하는, 다시 말해서 총액의 변화가 없는 고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재료는 하나 만들 때 원재료 얼마, 그죠? 또 원재료 하나 만들 때 들어가는 인건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하나당 금액이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2개 만들 때, 3개 만들 때 계속 변하게 되죠. 그래서 조업도 수준이 변화될 때마다 그 총 원가가 변동하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변동 원가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조업도 전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까지는 변화가 없는 것을 우리가 고정 원가라고 합니다. 기계를 사면 기계 생산량이 100대다라고 하면 이미 산 기계이기 때문에 한 대를 생산하나 10대를 생산하나 그 100대에 대한 비용은 변화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하는 혼합 원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정적인 성격과 변동적인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혼합인데 계단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계단식은 우리가 조업도 있죠. 100대라고 하는 조업도가 있다면 일정한 작업 양의 범위겠죠. 각각의 조업도 범위 내에서는 고정 비행태를 보이고 그 조업도 구간이 바뀌면 총 원가가 증가해서 또다시 그 새로운 구간에서 고정 비행태를 보이는 원가를 우리가 계단식 원가라 말을 쓰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축은 금액이 될 거고요. X축은 생산량 또는 이거를 다른 말로 조업도라고 한번 구분해 보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C의 그래프입니다. C의 그래프는 조업도가 늘어날수록 금액, 다시 말해서 총 원가라고 봐야 되겠죠? 예. 총 원가가 계속 변동하는 겁니다. 하나 만들 때 100원, 2개 만들면 200원, 3개 만들면 300원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죠? 자, 그다음에 또 특별한 것이 뭐냐면 이 D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조업도 수준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일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조업도 수준에서 변화가 없는, 이것은 바로 고정비를 나타내는 그림 형태가 되겠죠. 이거는 변동비를 나타내는 그림 형태가 됩니다. 자, A를 보시면 이 중간 내린 직선 사이를 전후로 해서 앞에는 고정비 형태를 보이고 뒤에는 변동 형태를 보이죠. 일상적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기료나 수도세를 낼 때 일정 사용료까지는 고정비, 기본 요금을 내고 그거를 넘어가면 사용량에 따라서 추가적인 요금을 내는, 이와 같은 것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일정한 조업도 수준까지는 전혀 비용이 발생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부터 변동비 성격을 띠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100개까지는 무료로 해준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변화를 시킨다 할 수도 있겠죠. 자, B번이 바로 뭐냐면 혼합 원가 중에서도 계단식 원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혼합이겠죠. 고정비와 변동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혼합 형태고요. 자, 각각의 이렇게 일정한 조업도 구간마다 고정비 성격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비용은 이렇게 우상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건 어떤 얘기를 줄 수 있냐면 기계 한 대당 100개까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기계 한 대 사면은 하나를 만들던 100개까지 만들던 기계 비용은 고정되어 있죠. 근데 101개째를 만들려면
또 하나 기계가 필요하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1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또 사는 겁니다. 그럼 또 추가적인 100대까지는 비용의 변화가 없는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계단식 원가다.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원가의 구분으로서 그 원가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느냐. 자, 이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은 무슨 얘기냐면 특정 경영자가 그 원가를 발생하게 할 수도 또는 발생하지 않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통제 가능 원가를 다른 말로는 뭐냐 하면 재량적 원가다라고 하게 되죠. 자, 영업이 잘 될 때는 연구 개발비를 갖다가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매출이 떨어지고 경제가 불안하고 상황이 어려울 때는 원가 또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비의 금액을 과감하게 줄이거나 또는 일정 기간 연구를 하지 않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것은 경영자가 올해는 연구 개발을 좀 덜 하자라는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재량 또는 통제 가능 원가의 예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제 불능 원가는 경영자가 결정할 수 없는 수준에 항상 어떻게든 발생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통제 불가능 원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위한 원가의 분류로서 차액 원가라고 있죠. 차액이라고 하는 건 차이가 나는 금액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 대안이 A가 있고 B가 있을 때 A를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총 원가와 B를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총 원가를 계산해 놓고 이 두 개의 대안의 원가의 차이가 얼마나 날까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차액 원가라는 말을 쓰게 되죠. 자, 두 번째로는 기발생 원가라는 말을 씁니다. 기발생은 이미 기자니까 이미 발생한 원가다라고 해서 이것은 일반적인 영어로도 많이 쓰게 되는데요. sunk cost라는 말을 씁니다. sink라고 해서 잠기는 거 있죠. 이미 잠겨버린 물에 빠진 원가라고 하는 거. 이미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유를 먹고 있다 애가 우유를 팍 엎지르면 그 우유를 이미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람도 어떡합니까? 우유를 주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를 막 혼낸다고요. 혼냈다고 우유가 다시 유립잔에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미래의 의사결정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런 원가다라고 하는 거죠. 친구들끼리 운동을 하면서 뭐 당구를 치거나 무슨 각종 게임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하냐면 당구비를 내자 이렇게 게임을 합니다. 한 판을 더 치면 한 판을 더 해요. 그죠? 또 한 판을 치면 그 다음에 돈을 순순히 내지 않고 어떡합니까? 야, 우리 엎어. 그래갖고 세 번째 판을 가지고 다 내기로 하자. 이렇게 하죠. 사실 첫 번째 판 지고 두 번째 판 진 것과 세 번째 판이 이길까 말까에 대한 건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사람들이 과거에 휘둘려갖고 미래 의사결정과 마치 연관이 있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잘못된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에 이미 발생해서 미래 의사결정은 관계가 없는 원가를 기발생 원가 또는 sunk cost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마지막 기회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기회원가는 A라는 대안이 있고 B라는 대안이 있을 때 A를 택하지 않고 B를 택함으로써 포기를 해야 되는 나머지 대안으로서 얻을 수 있는 최대 효익 이와 같은 것이 기회원가가 되죠.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는 대안과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지 않고 취업을 하는 대안이 있을 경우에 만약에 내가 대학을 진학하는 대안을 택했다면 과연 기회원가는 뭘까요? 예, 기회원가는 취업을 하는 걸 포기했기 때문에 취업을 했으면 4년 동안 다녔을 학자금이 덜 들어갔을 것이고 또 직장을 다니면 돈을 벌었겠죠. 그러니까 비용이 절감돼 있고 수익을 얻었을 때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최대 효익이니까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떤 기회원가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 원가라고 하는 것의 기본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원가의 종류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와 같은 원가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가 하는 예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